안녕하세요. 주원호입니다. 에,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인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개념은 달라지고 국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뭐 인종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의 통일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통일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법학적인 개념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데 그럼 사망이 뭐냐 이건데 살아있다는 알아요. 사망은 뭔지 몰라. 그래서 사망은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게 죽은 거다. 이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바이탈 사인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바이탈 사인이 있으면 살아있다. 바이탈 사인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법적인 측면에서 또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 범죄 행위로 우리 형법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어, 사명이 있는데 우리 형법을 잠깐 보면 존속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있었는데 다 폐지했고 영아에 대한 범죄도 다른 데 다 없어졌고 우리도 이번에 없앴죠. 영아 살해죄를 없애고 그랬는데 존속에 관한 범죄는 언젠가 우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일본도 존속 범죄가 있었는데 폐지했는데 그 똑같은 이유로 한쪽은 폐지하고 한쪽은 합헌이라고 그래. 일본은 존속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비속이냐 존속이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구조다. 이래가지고 우현이라고 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음, 존속 사례를 무겁게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합헌이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로 하는데 관점을 바꿔서 한쪽은 우현이다, 한쪽은 합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인하고 동의 승낙, 그다음에 자살 관여죄 요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250조 1항에 있고 여기 이제 동의 살인죄는 250조 252조에 있고 1항에 있고 이건 2항에 이제 자살 관여죄가 있습니다. 살인죄는 간단해요.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이 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것이 살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형법은 이제 동의 살인죄라고 해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해도 처벌합니다. 보통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에 들어갈 때 이제 어, 함부로 들어가면 무단 출입이잖아요. 그럼 주거 침입이 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 주거 침입 구속 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 같은 것도 몰래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지만 재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내가 가져도 되나? 가지라고 그러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의 신체도 기증을 하면은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신체 장기를 기증을 해서 적출을 한다 하더라도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합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동의 내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생명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다른 법익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제한 모든 법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했을 때도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빼고 타인을 교사해서.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 자살인데, 자기를 죽이는 것은 이제 범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처벌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학설에 따라서는 이제 자살은 범죄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생명도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관점이에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생명은 자기가 준 게 아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는 생명도 자기 결정이 가능하고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웨일다잉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웨일다잉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일단은 생명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모든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우리 법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번역한 겁니다. 사람 인자 이걸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이걸 퍼슨이라고 하는 거고요. 독일어는 페르손이라고 합니다. 페르손이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물건이나 동물과 달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타인 인자가 있습니다. 타인.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타인 인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범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문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사가 살해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 법 규정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법 규정은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anyone who에서 주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이 표현을 해도 다 알아요. 그거는 우리 언어가 생략이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사례입니다. 목적어는 사람이고 주어는 생략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례가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살인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연적 사기를 앞당기는 게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유형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애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는 거고, 그를 살해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 자연적 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사의 경우 우리가 이제 폐사, 뇌사, 심장사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면 이게 살 만큼 다 사는 거고 이게 자연사한 거거든요. 이렇게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돌연사니 뭐 변사니 뭐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변사 중에는 이제 사망이 범죄 행위로 죽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수사가 되도록 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자연사를 제가 이러한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 제가 접한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폐사가 먼저 초래되는 이유는 가래 때문에 그렇죠. 가래를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혀서 폐가 작동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그래서 이제 산소에 가장 취약한 세포부터 죽어가는데, 뇌세포가 5분 정도 안 되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에는 그 줄기세포가 없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장은 자동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만 늦어도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되면 심장도 멈춘다. 이게 자연사 개념이에요. 자연사 개념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판정할 때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판정을 해왔지만, 심장을 기준으로 사망, 죽었다, 살았다 이걸 판정을 해온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류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이론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활력 징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장기가 있습니다. 주요 장기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사망을 판단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주요 장기를 기준으로 허파가 죽으면 폐사, 심장이 죽으면 심장사, 뇌가 죽으면 뇌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활력 징후를 담당하는 장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학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위적인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곰도 속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화인가 뭐 보면은 곰도 속여서 살아 돌아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심장은 이게 조작이 안 되면 몇 번 쉬었다가 다시 뛰게 하고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뇌는 안 보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옛날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뛰는지 안 뛰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식 중에 하나가 심장이 죽으면 죽었구나. 심장이 되돌아오면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심장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심장의 종지라고 표현합니다. 종지. permanently stop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종지. 우리가 이제 심장사를 해도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아까 자연사의 프로세스에서 봤지만 다른 장기가 다 죽어야 심장도 마지막으로 죽기 때문에 최종사가 되는 거예요. 심장사가 최종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현대 과학에 의해서 이제 뇌사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제 뇌사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세계적인 주류는 뇌가 부분적으로 죽어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진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그 문제는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웰 다잉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개념이 안락사, 존엄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용어 사용도 다르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 법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도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쯤에는 겨울을 준비해라. 이게 이제 웰 다행이거든. 이게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현상에 맞춰서 이론이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이고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게 법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상으로 안락사, 존업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대 용어입니다. 고대부터 나온 용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이걸 상응해서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1950년대에는 통증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 진통인데, 이게 저 마약이 나오면 그 전에까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암에 걸리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프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다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그런데 이 마약이 나오니까, 진통제가 나오니까 안 아픈 거예요. 덜 아프고. 그러면 의사가 이제 생명을, 건강을 유지해보고, 이것만 저 치료가 아니고, 건강은 못 건지더라도 고통을 없애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도 치료거든요. 그 범주에,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치료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때만 해도 환자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통증이 뭐 100몇 가지라는 사람, 뭐 1000가지라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수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진통제가 나왔잖아요. 진통제를 쓰는데 문제가, 부작용이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사례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적 사기를 앞당기는 게 사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통제를 쓴다는 게 이게 살인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계속 사망의 시기를 자연적 사기보다 계속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통제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가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답은 나오지 않아요? 진통제를, 안락사를 빙자해서 죽이면 그건 살인이지. 그러나 이제 통증을 없애는 한도 내에서 생명을 불가피하게 단축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회상규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범주가 아니겠느냐. 안락사와 관련해서 이제 진정 안락사와 부진정 안락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형법에서는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용어와 분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고, 종교적 관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윤리적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 형법적 관점에서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정 안락사는 그냥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냥 안락하게. 불꽃이 다, 촛불이 다 타고 꺼지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진정 안락사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불인정 안락사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그럽니다. 무슨 조치를 하는 걸 적극적 안락사라고 그러고, 소극적 안락사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존엄사와 헷갈려서 혼돈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트랙 자체가 안락사 트랙과 존엄사 트랙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 뭔가를 하는데, 주사를 놓는데 안락사를 빙자해서 과량을 투여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면 그거는 안락사가 아니겠죠. 그걸 직접적 안락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건 살인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뭐 본인이 승낙을 하고 본인이 부탁을 했더라도 그게 이제 촉탁이나 승낙 살인죄 아니었습니까 아까? 그다음에 안락사와 저는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존엄사라는 용어를 형법에서는 쓰고, 근데 이건 기술 자체가 달라요. 안락사와 관련한 진통술은 1950년대에 개발된 기술인데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소생술이 개발이 됐거든요. 이제 심장이 멈추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호흡이 멈추면 이제 인공 심폐,
인공 심폐술이 이제 대표적인 연명술이에요. 이 연명술은 연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니까 아까 얘기한 사망의 자연적 사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멈췄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범죄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걸 살려야 되느냐, 다시 말아야 되느냐가 존엄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존엄사는 생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지만 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안 살렸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죽을 사람이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지만, 아니 좀 도와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안 살리냐,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연명의료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2016년에 제정을 해서 현재 잘 시행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죽는 문제도 이게 다 자기 결정인데, 이게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결정이 아니고 다 타인 결정이었어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 상하관계고 상하관계 신분제에다가 연좌제예요. 모든 결정권은 한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근대 사회가 추구한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 모든 국가가 자유와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그래서 근대에서는 그걸 알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핑계 삼아서 생사람 잡지 말자. 그래서 이제 행위를 기초로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가 지는 겁니다. 연좌자가 폐지되고 행위자가 행위만큼 책임지는 게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했다는 자체가 자유로 한 거니까 자기 결정이 전제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근대의 기본 법 원칙인데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았는지 다 끝난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본인이 뭐 반납하겠다면 반납 받아주겠다. 이게 자기 결정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을 한다면 받아주겠다는 게 이게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보류하고 중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인데, 따라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의사라고 그래서 가족 위인의 진술이 있으면 이걸 근거로 연명의료 중단 하던 걸 끊을 수가 있고 보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거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진술 내지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가족 이인이 진술하는데 가족의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게 대리하는 거죠. 의사를 대리하는 건데 가족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타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평소에 했던 어디다 써놓은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조로 가는 게 추정적 의사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인데 이걸 의사가 작성하는데 이걸 의사가 자기가 그 진료권에 근거해서 자기 판단으로 쓰면 이게 이제 타인 결정이 됩니다. 의사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환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법의 취지에 맞춰서 작성하려면 환자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물어봐서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고 이렇게 써야지. 이 환자는 오래 못 살 것 같고 치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의사 판단을 쓰면 타인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어봐서 해야 돼요. 주체가 의사결정 주체가 본인이에요. 의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운영 시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타인 결정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가족 전원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고유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완전한 타인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나는 싫지만 가족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결정한 게 결국은 싫지만 내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직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웨스턴 스타일로 100% 설명이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결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 결정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본인 결정도 안 되고 타인 결정도 안 되는 공백이 있는데 무용고자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인을 위해서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무용고자들인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입법 초기에는 무용고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했었어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근거는 타인 결정이라는 거죠. 온전한 타인 결정이죠. 현실적 필요는 있죠. 현실적 필요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명을 타인이 결정한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은 자기가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남의 생명을 다른 놈이 이래라 저래라 뭐 대추나라 감나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색자가 됐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채택이 안 돼서 결국은 무연고자는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령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숙제로.